야, 야, 친정이 거지니까 밥상도 거지같이 차리냐? 짝! 시어머니가 제 딸 뺨을 때렸습니다. 아, 우리 딸은 10가지 반찬 차리는데 넌 뭐야? 이게 사람 대접이야?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 깜짝 방문하려고 과일 한 박스 들고 왔다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딸이 뺨 맞고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명절마다 200만 원씩 봉투 싸들고 갔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2천만 원, 시누이 전세금 5천만 원. 없는 살림에 다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밥 차렸다고 막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네?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표정 하나 안 바꿨습니다. 우리 집안에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딸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쯔쯔. 혀를 찼습니다. 제 앞에서 저는 과일 박스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상무, 나야 동성산업거래건 오늘부로 전부 중단해. 네, 사장님. 거기 월 매출 70%가 저희 납품인데요. 알아, 끊어.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 우리 회사가 어딘지 몰랐어? 30년 거래처 연 300억 납품하는 데가 우리 회사야.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남편한테서, 시누이한테서, 그리고 사위한테서 10분이었습니다. 10분 만에 시어머니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딸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래 끊으면 월요일에 부도야. 주말 동안 잘 생각해. 거지 집안이라고 무시한 시어머니 10분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사돈 회사 장부에서 나온 게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68살 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뺨 맞는 걸 보고 전화 한 통 했더니 10분 만에 사돈이 무릎 꿇고 빌게 된 이야기입니다. 거지 집안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내 자식이 맞는 걸 보는 부모 심정이 어떤 건지 아마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됐어요. 평생을 부품회사 일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집간 딸이 시어머니한테 뺨 맞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새끼가 맞는 걸 보는 엄마 심정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딸 민지를 깜짝 방문하려고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사돈집 앞에 섰어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친정이 거지니까 밥상도 거지같이 차리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현관문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퍽! 마른 뺨 맞는 소리가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사돈 오정숙이 무릎 꿇은 민지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제가 뱃속에서 10달 품고 전 물려 키우고 평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허리 휘도록 일해서 시집 보낸 제 딸이요. 우리 미영이는 12가지 반찬 차리는데 넌 뭐야? 이게 사람 대접이야. 정숙이 손가락으로 민지의 이마를 쿡쿡 찔렀습니다. 민지는 볼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 오미영이 팔짱을 끼고 비죽비죽 웃었습니다. 오빠가 불쌍해. 저런 거지 집안 며느리 얻어가지고. 미영이 혀를 차며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눈앞이 벌겋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할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뺨 맞고도 사과를 하는 제 딸을 보니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사돈 왔어요? 정숙이 저를 보고도 표정 하나 안 바꿨습니다. 오히려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혀를 찼어요. 쯧쯧,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을 하나 몰라. 정숙이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입고 온 낡은 점퍼와 고무신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사돈은 그냥 가요. 어차피 사돈이 뭘 알아. 정숙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치 팔이 쫓듯이요. 미영이 거들었어요. 사돈 어른, 올케가 워낙 못나서 우리 엄마가 좀 가르치는 거예요. 친정에서 밥상 차리는 것도 안 배웠나 봐요. 하긴 그런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빌려갔으면서 입이 살아 움직이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과일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3년 전 민지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제발 사장님 딸이라고 하지 마. 나 혼자 힘으로 사랑받고 싶어. 그 약속을 지키려고 3년을 참았습니다. 수수한 옷만 입고 시골 농사꾼 행세를 했어요. 명절마다 200만 원씩 봉투를 싸들고 갔죠. 시아버지 태준의 심장 수술비 2천만 원도 보탰습니다. 시누이 미영의 전세금 5천만 원도 빌려줬어요. 없는 살림에 1억 가까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거지 집안 소리와 내 딸 뺨따기였어요. 엄마, 민지가 무릎 꿇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전 시장 좌판에서 엄마 배고파라고 하던 어린 민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상무 번호를 눌렀어요. 사돈, 지금 뭐해요? 전화할 때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라고요. 정숙이 귀찮다는 듯 턱을 까딱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김상무 나야. 동성산업거래건 재검토 들어가. 월요일까지 보고서 올려. 전화기 너머로 김상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동성산업이요? 거기 30년 거래처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준비만 해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동성산업이요? 그게 우리 회사인데 사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정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어요. 저는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돈, 30년 거래처 연 300억 납품하는 데가 어딘지 몰랐어? 내 회사야.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영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거지 집안이라고 비웃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죠. 월요일에 다시 얘기하지.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가자, 민지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정숙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간 참아온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민지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민지의 볼이 백미러에 비칠 때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말했어?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힘들어질 텐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엄마는 몰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간 참았더니 뺨을 때리더라. 더 참으면 죽으라고 하겠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엄마 앞에서는 울어도 돼. 민지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민지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어. 맨날 트집만 잡으셨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작년 설날 얘기해 줄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18시간이야,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30장 부치고 나물 5가지 무치고 갈비찜에 잡채에 동태전까지.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갈비찜이 짜다고 국자로 등짝을 때렸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자로 등짝을 때렸다고요? 시누이 미영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그랬어. 옳게 요리 실력이 왜 이래?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역시 그런 집안은 어쩔 수 없나 봐라고. 민지가 흐느꼈어요. 나 그날 화장실에 숨어서 1시간 동안 울었어. 근데 아무도 안 찾더라, 엄마.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제야 민지 어딨어? 하면서 찾더라고. 저는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올해 추석에는 더 심했어.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러셨어. 쟤네 친정은 제사도 못 지내는 집안이야.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없대. 그러니 며느리가 이 모양이지.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돌아가신 남편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친척들이 다 웃었어. 시누이 미영이가 제일 크게 웃었고 나는 고개 숙이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어. 민지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형님은 전업주부인데 제사날 한 번도 안 오셨어. 나는 회사 다니면서 월차 내고 새벽부터 일하는데 형님은 귀한 손님이고 나는 일꾼이래. 민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 집에서는 귀한 딸이었는데 왜 시집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 같았어요. 이거 뭐야? 보내지 못한 편지야.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쓴 건데 한 번도 못 보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전부 다시 하래. 나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셨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다, 엄마. 저는 글자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 몸이 너무 안 좋아. 열이 나는데 약 먹을 시간도 없어.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어?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 가끔은 이대로 잠들어서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바보야. 이 바보야. 왜 혼자 참았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돈 보내주는 거 알잖아. 나 때문에 더 속상할까봐.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설거지와 빨래, 청소로 갈라진 손이었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거짓말했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 때 전화하면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 형님도 잘해주셔 이렇게 말했잖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전화하면서 울었어, 엄마. 거짓말이 입에서 안 나와서. 근데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꾹 참았어. 민지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짓 소리 들었잖아. 내가 숨기라고 했잖아. 저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 딸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제 방에서 지쳐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 영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영안실에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3천만 원 빚과 4살배기 민지뿐이었어요. 친척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재수 없는 년이라며 쫓아냈어요. 저는 어린 민지 손을 잡고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좌판에 나갔어요. 고무 부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건을 날랐어요.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켰죠. 엄마 배고파? 어린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밥을 덜어줬습니다. 저는 굶어도 민지는 굶기지 않았어요.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민지가 다 먹어. 민지의 볼에 밥풀이 묻어 있으면 손가락으로 떼서 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밥풀 하나도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작은 공장을 세웠어요. 또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죠. 연 매출 500억짜리 중견기업을 일궜습니다. 그 모든 게 민지를 위해서였어요. 내 딸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거지 집안이라고 뺨을 맞았어요. 국자로 등짝을 맞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혼자서 편지를 쓰며 울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위 준혁이라고 떴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저 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민지 데리고 집에 올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혁이는 평소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때려도 옆에서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죠. 네가 무슨 말을 한다고.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민지가 맞는 걸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3년 동안 비겁하게 눈치만 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게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이 사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두고 보마.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월요일이 되면 동성산업에 정식 통보를 할 겁니다.
그때 정숙이 어떤 얼굴을 할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참지 않겠다고.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한 3년의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민지와 준혁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의 왼쪽 볼에 시뻘건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민지 편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맞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8 먹은 아들을 때리다니. 정숙이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새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들어와. 밖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민지가 준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불안함 대신 믿음이 담겨 있었죠.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말해봐.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똑같이 당하셨어요. 할머니한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동안 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하셨대요. 거지 집안 며느리라고 구박하고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고 때리기도 하셨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정숙이 민지에게 했던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신혼 때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이 쌓여서 이제 며느리한테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되갚는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냐? 자기가 당했으면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야지. 그 고통을 알면서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어머니 편들 생각 없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시어머니 조금 안 됐어.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몰랐거든.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맞으면서도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이 착한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지야, 네가 안 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야.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혁이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모님, 이번에는 제가 민지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는 민지 편입니다. 저는 준혁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3년 동안 눈뜨고 지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지가 맞아도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요? 네가 진심인지 어떻게 믿어? 3년 동안 뭘 했는데? 준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어제 민지가 맞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러다가 민지를 잃겠다. 그럼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장모님, 저 진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볼에 찍힌 손바닥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한테 맞으면서까지 민지 편을 들었구나. 그제야 이 사위가 진심이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두고 볼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무였어요. 사장님, 동성산업거래 내역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이상한 점이라니. 무슨 말이야? 김상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납품 단가가 시세보다 15%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 차액이 어딘가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30년 신뢰로 거래해왔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꼼꼼히 보지 않았거든요.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는데 대충 계산해도 10년이면 3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30억이라고요? 정밀조사 들어가. 자료 전부 확보하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추적해. 전화를 끊자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그 돈이 어머니 개인 계좌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준혁을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쓰는 돈이 많았거든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성형. 아버지 월급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어디서 돈이 나오나 했어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돈이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움직이자. 서두르면 오히려 당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동성산업에 정식으로 통보할 거야. 그 전까지 조용히 준비하자. 민지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구박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일이 숨겨져 있었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김상무와 함께 동성산업 본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거래 중단하실 겁니까? 30년 거래처인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30년이 뭐가 대수야. 내 딸 뺨 때린 집안이야. 김상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겠죠. 동성산업 회의실에 들어서자 시아버지 오태준과 정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심장 수술 이후로 무리하면 안 되는 몸이었거든요. 반면 정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감히 어디서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30년 거래였지만 지난주 일도 있고 회사 방침상 거래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회사월 매출 70%가 그쪽 납품입니다. 갑자기 끊으시면 부도납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어요. 잠깐, 이게 그날 일 때문이야? 며느리 좀 혼냈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혼낸 게 아니라 때렸지. 내 딸 뺨을. 정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오기를 부렸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2년이 꼴값을 떨어. 네가 뭔데 우리 회사를 쥐락펴락해. 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어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네가 돈 좀 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네. 사돈이면 다야? 저는 가만히 서서 정숙을 바라봤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요. 사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래 끊으면 우리만 망하는 줄 알아?
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30년 거래처 끊었다고 소문나면 당신 회사 신용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쫄 줄 알았어? 협박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내가 감수할게. 결정은 변함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손 안 대도 당신 회사 장부에 문제 있는 거 다 알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죠. 무슨 소리야? 우리 장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의실을 나서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정숙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왜? 정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거래처에서 전화 왔어. 납품 중단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 벌써?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의 휴대폰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당장요?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은행에서 대출 심사 다시 한다고 연락 왔어.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 순간 또 전화가 울렸어요. 정숙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사위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거래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끊어지기도 전에 태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동시에 정숙의 휴대폰도 울렸어요. 두 사람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10분이었습니다. 딱 10분 만에 동성산업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였죠.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분수를 알아라며 콧대 세우던 그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가 쓰러졌어요. 심장 수술 받은 분이에요. 주소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5분이 걸렸어요. 저는 태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리 사돈 집안이 밉더라도 사람이 쓰러지면 도와야죠. 사돈, 정신 차려요. 금방 병원 가요.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힘겹게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태준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했죠. 사돈. 정숙이 제 앞에 섰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숙을 올려다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지 집안이라며 콧대 높이 세우던 그 여자가요. 거래 끊으시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남편 병원비도 못 내요. 제발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내 딸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생각해 볼게.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눈치였죠. 그게
그건 정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정숙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사돈, 잠깐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정숙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구경했죠. 저는 무릎 꿇은 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66세 여자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명품 옷에 금귀걸이를 한 여자가요. 사돈어른,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지한테 사과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숙이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거지 집안이라고 무시하던 그 손으로요. 저는 한참 동안 정숙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시원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릎 꿇는 인간이라니. 3년 동안 내 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러겠어요. 자존심도 뭣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일주일 줄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민지한테 제대로 사과해. 안 그러면 진짜 끊어. 그땐 무릎 꿇어도 소용없을 줄 알아. 정숙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치스러운 광경이었죠. 저는 정숙을 지나쳐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장부에서 발견된 30억의 행방. 그게 밝혀지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정숙이 무릎 꿇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다 갚아줄게. 네가 당한 3년의 서름 한 푼도 안 남기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에게 준 시간이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민지에게 사과하라고 했죠. 과연 이 여자가 변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전 거만하게 콧대 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돈어른, 민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요. 거실에 민지와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오자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혁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이 민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3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용서해다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겠죠. 어머니. 민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한테 거지 집안이라고 한 거, 뺨 때린 거, 국자로 때린 거, 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민지야. 정숙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다면서요.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혁이 말했나 보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이제 알아요. 앞으로 안 그러시면 돼요. 민지가 정숙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으면서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는 이 착한 것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정숙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저는 정숙에게 다가갔어요. 사돈, 당신도 시어머니한테 당했다며.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라요. 내가 당했으니까 남도 당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친 거죠. 내가 미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속으로 맹세했어요. 나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 내가 민지한테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정숙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싶었죠. 물론 그게 민지를 때린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한테 잘할게요. 진짜로요. 다신 손 안 대고 거짓 소리도 안 할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믿어볼게. 대신 한 번만 더 민지 울리면 그땐 진짜 끝이야. 정숙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이 돌아간 후 저는 민지를 데리고 차에 올랐어요. 엄마, 어디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저는 차를 몰아 낯익은 거리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시장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민지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좌판이 있던 자리는 이제 깔끔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여기야. 저는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30년 전에 여기서 엄마가 고무 부품 팔았어. 너럽고 좌판 지켰지.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건 날랐어. 밤 10시까지 좌판 지키고 네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 밥 덜어주고.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5살 때 여기서 열이 펄펄 났어.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엄마가 밤새 등에 업고 걸었지. 그때 맹세했어. 2년만 이 악물고 버티면 우리 민지 고생 안 시키겠다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렇게 10년 버텨서 공장 세우고 또 10년 버텨서 회사 만들었어.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민지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내 딸이 거지 집안이라고 뺨을 맞았어. 3년 동안 혼자 울었어. 그거 알았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알아? 민지가 와락 제품에 안겼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짓 소리 들었잖아. 내가 숨기라고 했잖아. 저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바보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거지여도 좋았어. 근데 네가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게 더 속상했어. 민지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처음 와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제 거지 소리 안 들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치? 저는 민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 앞으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서서 모녀가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딸과 이렇게 마음을 나눈 것도 처음이었죠.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정숙은 약속대로 민지에게 잘 대해줬고 준혁도 예전과 달리 아내 편에 서줬죠.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왔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기자? 무슨 기자?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박순자 대표 협력업체에 납품 비리 덮어씌우고 거래 중단 협박.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박순자 대표는 30년 거래처인 동성산업에 납품 단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거래 중단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 대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사적 감정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했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을 뒤집어 놓은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흘린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정숙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릎 꿇고 빌던 게 다 연기였어요. 민지한테 사과한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죠. 저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김상무가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거래처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보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 김상무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납품 비리 기업이랑 거래해도 되냐고요. 몇 군데는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지옥이었어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정숙이 저를 명예훼손과 공갈협박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내용 증명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소인 박순자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동성산업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거래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 이에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함. 5억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돈 30억을 빼돌려 놓고 나한테 5억을 달라고? 저는 김상무를 불렀어요. 납품 단가 조작 증거 확보는 어디까지 됐어? 김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황은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동성산업 쪽에서 자료를 다 정리해버린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숙이 2주 동안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증거를 없애고 역공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속였구나.
저는 이를 갈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장모님께 사과하시더니 뒤에서 이런 짓을 준비하고 계셨을 줄은. 저는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 사위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속은 거였죠.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속았으니까.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아볼게요. 어머니 방에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정숙 씨가 집안 구석구석 다 정리했을 거야. 2주 동안 그것만 했겠지.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싶었죠. 엄마,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엄마한테 말 안 했으면 됐는데.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바보야. 내 잘못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여자지. 네가 아니야. 민지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했을 때 난 진짜인 줄 알았어. 눈물까지 흘렸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 착한 것이 또 상처받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30년간 쌓아온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30년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빚더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물건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게 정숙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 씨, 나 어떡해?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지?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 사돈 어른이시죠? 저 오미영이에요. 미영? 정숙의 딸 신우이 오미영이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미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거지 집안이라며 비웃던 미영이 이 시간에 울면서 전화를. 무슨 말인데? 전화로 해.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제발 만나주세요.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릴 게 있다고? 혹시 증거? 알았어. 어디서 만나면 돼? 미영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새벽에 여는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미영이 뭘 가져오려는 걸까? 정숙의 딸이 왜 갑자기 내 편에 서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어요. 정숙 씨,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지게 해줄게. 새벽 4시 24시간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미영이 앉아 있었어요.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저는 미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를 왜 부른 거야?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싶었죠.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했죠. 사돈어른, 이거 엄마 거예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숫자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다시 파리 여행 1200만 원. 2016년 8월 다시 명품 가방 850만 원. 2017년 5월 다시 성형외과 2300만 원. 2019년 11월 다시 미영 전세금 5천만 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년간 빼돌린 돈의 사용처가 다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꼼꼼하게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쓴 장부예요. 동성산업에서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저는 노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30억의 행방이 여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왜 이걸 나한테 줘? 이거 내면 내 엄마 감옥 가.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 저도 공범이에요. 저 전세금 5천만 원 엄마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인 거 알면서 받았어요. 눈 감았어요.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상 못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야? 미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올케가 맞는 거 봤어요. 엄마가 민지 뺨을 때리는 거. 저도 옆에서 웃었어요. 거지 집안이라고 같이 놀렸어요. 미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올케한테 너무 심했다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랬더니 미영이 후드를 벗었습니다. 왼쪽 볼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면서.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안 변해. 평생 안 변해. 민지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한참 동안 미영을 바라봤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친엄마한테 맞으면서 살았구나. 미영 씨, 이 노트 내면 당신도 처벌받아. 공범이라며.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벌 받을게요. 엄마가 더 나쁜 짓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고마워, 미영 씨. 용기 냈네. 미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올케한테, 민지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미영의 장부 노트와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10년간 30억 원 횡령의 증거였죠. 경찰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정숙이 저를 상대로 낸 고소는 기각됐어요. 오히려 정숙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역전이었죠. 2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지, 준혁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선 정숙은 초라했습니다. 2개월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거만하게 콧대 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영의 장부 노트, 계좌 이체 내역, 진술서, 빈틈없는 증거들이었어요. 정숙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습니다.
피고인 오정숙에게 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년이요? 4년이라고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정숙은 악을 썼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래? 다 내 덕에 먹고 살았으면서 미영이 2년 네가 어떻게 엄마를. 정숙이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미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20년 동안 얼마나 당했는데 그 돈은 내 보상이야. 정숙이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저 여자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끝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 준혁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민지가 준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위, 앞으로 내 딸 울리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지? 준혁이 허리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사돈어른. 태준이 제 앞에 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2개월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내의 배신에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사돈,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태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건강 챙기시고 손자 손녀나 예쁘게 봐요. 우리 사돈 사이는 계속되는 거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지가 다가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맞으면서도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이 착한 것. 참 대견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동성산업은 우리 회사에 합병됐습니다. 순자정밀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출범했어요. 직원 200명 모두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정숙이 망쳐놓은 회사를 살린 거죠. 미영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양심 고백의 대가였습니다. 지금은 회사 말단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청소부터 합니다. 사돈어른, 아니 사장님, 저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미영이 처음 출근하던 날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거지 집안이라며 비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달라지나 봅니다. 민지는 새 회사에 이사가 됐어요. 제가 시켰냐고요? 아니에요. 민지가 스스로 해냈습니다. 거래처 관리부터 직원 복지까지
척척 해냈어요. 제 피를 받아서인지 일머리가 남달랐죠. 직원들이 강 이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릅니다. 준혁도 달라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합병된 후에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는 모습은 사라졌어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됐죠. 무엇보다 민지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저녁마다 일찍 퇴근해서 민지 밥을 차려줬어요. 주말에는 둘이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죠. 부부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태주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지금은 고문으로 회사에 나옵니다. 30년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죠. 정숙과는 이혼했습니다. 면회도 안 간다고 하더군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태준이 쓸쓸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어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민지에게 조금씩 회사를 물려주고 있어요. 30년간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죠. 제주도 여행도 갔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회도 먹었습니다. 설악산 단풍도 구경했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작은 상자 같은 거였죠. 엄마, 이거 봐. 민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분홍색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이거 설마.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가 외할머니 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외할머니? 내가? 진짜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됐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를 와락 껴안았어요. 우리 민지 고생 많았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민지도 울었습니다. 모녀가 거실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고무 부품 팔던 젊은 엄마. 빚 갚으려고 새벽마다 집 나르던 그 시절. 엄마 배고파라는 말에 내 밥 덜어주던 그때. 그 어린 것이 이제 엄마가 된다니요. 세상에, 내가 외할머니가 된다니요. 엄마, 내가 낳을 아기한테는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꼭 알려줄게. 민지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시장에서 혼자 시작해서 큰 회사 만든 멋진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사랑 많은 할머니라고만 해. 그게 제일 좋아. 민지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참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와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태준도 왔고 미영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식탁이었죠. 제가 직접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30년 전 시장에서 팔던 그 레시피 그대로요. 와, 장모님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준혁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 맛 배우고 싶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거지 집안 음식이라고 했을 텐데 사람은 정말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알려줄게. 저는 미영에게 웃어줬어요.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들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사장님. 1년 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사돈.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깜짝 놀라 민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할 말 있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키워줘서 고마워.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면서 나 지켜줘서 고마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엄마가 될게. 내 아이한테 엄마가 나한테 준 것처럼 사랑 듬뿍 줄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민지를 일으켜 세워 꼭 안아줬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 박순자 69에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 그리고 사랑.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앞날처럼요. 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간 거지 집안이라는 모욕을 견디며 딸의 행복을 위해 신부를 숨겼던 어머니. 마치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듯 순자의 참았던 눈물은 결국 통쾌한 역전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연 300억 납품하는 회사 사장이 3년이나 숨기고 있었다고? 말이 돼?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자식 때문에 본인 신분을 숨기는 부모들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부 갈등 관련 상담이 연간 1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친정 재력을 숨기거나 밝히지 못해서 갈등이 커진 사례라고 해요. 또한 가족 간 횡령 사건도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된다고 하니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만은 아닌 셈이죠.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30년 신뢰도 증거 없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심 때문에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셋째, 사람은 위기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 행동보다 어려울 때 태도를 보세요. 넷째, 내가 당한 상처를 남에게 되풀이하지 마세요. 정숙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시댁이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혼자 사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혹시 지금 시댁이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혼자 사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 힘드신 분들께도 순자처럼 환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